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는 가을이 되니까 슬픈 로맨스 소설이 땡기곤 하는데요. 그래서 서점에 들러 무슨 재미난 소설책이 없을까 둘러보다가 문득 소설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실화 로맨스 사연이 떠올라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제 이야기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실화 로맨스라니 벌써부터 궁금해지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50년대 중반 부산의 한 부잣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나셨습니다. 전쟁 직후라 모두가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이었는데 시할아버지께서는 그 전쟁통에 부산에서 빵을 만들어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 시절 전국의 모든 피난민들은 죄다 부산으로 몰려들었고 먹을 것이 부족했던 피난민들의 눈이 쏠린 곳은 시할아버지가 파시던 조그만 단팥빵 가게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시아버지의 단팥빵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빵을 판 돈이 하도 많아 둘 데가 없어서 장롱에다가도 구겨놓고 그마저도 꽉 차서 문이 저절로 툭 하고 열리는가 하면 나중에는 신발장이며 심지어 부엌에까지 널어놓아야 할 지경이었다고 하니 시할아버지의 빵가게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는 그때 모은 돈을 기반으로 발빠르게 서울에 와서 사업을 확장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제과 기업의 창업주가 되셨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알만한 기업의 외동딸이라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풍족하게 자랐는지 알만하시죠? 그 어렵던 시절에 넓은 정원이 딸린 집은 물론 운전기사 아저씨의 가사 도우미도 여럿 있었다고 하니 정말 요새 재벌가 부럽지 않은 부잣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부잣집에서 자란 한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자신은 돼지고기를 대학 가서 처음 먹어봤다고 하자 그 자리에 출연진들이 다들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아니 부잣집에서 자랐다면서 왜 돼지고기를 대학 가서나 처음 먹어봤습니까? 하고 물으니 매일 소고기를 먹다 보니 돼지고기를 먹어볼 기회가 없었다 라고 말해 모두가 웃음을 자아낸 이야기이죠. 시어머니는 저와 TV를 보다가 그 에피소드를 보고서는 손뼉을 짝 치면서 저게 바로 내 얘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부족할 것 없이 자란 시어머니도 인생의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건 바로 대학 와서 첫사랑 선배를 사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선배는 국문과에 재학 중인 선배였는데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꺼운 안경에 바바리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소설책을 끼고 걸으며 낙엽을 밟던 그 선배의 모습에 반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왜 우리 어릴 적 TV 드라마에 보면 7, 80년대의 배경으로 조그만 단칸방에서 살며 생살로 연명하며 글쓰기를 이어가는 작가 지망생들의 모습이 종종 소개되곤 했잖아요. 그 선배의 생활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릴 적 조실 부모하고 늙은 할머니 밑에서 크면서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생계를 해결해서 명문대에 입학하기까지 그 선배의 삶은 정말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병학하셔서 선배를 먹여 살릴 능력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린 선배가 할머니까지 부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똥지개를 지고 10리 넘는 길을 오가는 힘겨운 일은 물론 마을 공사 현장을 항상 기웃거리며 막노동이랑 만노동은 다 했다고 해요. 틈틈이 미군 부대를 기웃거리며 구걸하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 칡뿌리를 캐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가 자주 아파 할머니를 업고서 병원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할머니가 한 번 병원에 다녀오면 며칠을 굶어야 할 정도로 병원비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머리가 영특하여 학교 성적은 늘 좋았는데 성인이 되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할머니의 시골집을 떠나 상경을 했다고 합니다.
바퀴벌레가 오글거리는 햇빛 하나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 새로 얻어 살면서 하루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을 정도로 걸식하며 이 일 저 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겨우 학교 출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소설가의 꿈을 이루겠다며 수업과 일이 끝나면 밤새서 창작 활동을 하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항상 퀭한 눈과 피곤에 절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그의 짠한 모습에 왠지 더 끌렸고 자신이 그 사람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처음에는 자신과 같은 가난뱅이에게 이런 소문난 부잣집 딸내미가 다가오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봐요, 박미애 씨. 장난 그만 치세요. 친구들이랑 내기라도 하셨나 보죠? 가난한 학생 놀릴 생각 그만하세요. 네?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오해예요, 선배. 오해는 무슨. 다음에 또 이런 장난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휙 가버리는 그 선배의 뒷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섰는데 자신이 부잣집 딸이라는 이유로 가난한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 그 모습이 오해를 살 것이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배가 공부하는 도서관이며 일터며 끊임없이 찾아가 데이트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불편해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에게 진심을 표하는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진심이 전달되어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안해요, 미애 씨. 저는 처음에 미애 씨가 장난을 치는 줄로만 알았어요.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선배. 이제라도 제 진심을 알아주어서 고마워요. 그런데 미애 씨 집안에서 반대하지는 않으실까요? 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뱅이인데 반해 미애 씨의 집안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반대하라면 하라죠. 만약 계속 반대하시면 제가 집을 나와버리죠 뭐. 아하하, 이거 참. 내가 그렇게 좋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쫓아다닌 거 보면 모르세요? 정말 미애 씨를 못 당하겠네요. 좋아요. 그럼 저도 미애 씨 부모님 뵙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노력할게요. 고마워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연애는 정말 꿈만 같았다고 합니다. 다들 첫사랑의 기억이 있으실 테니까 세상의 모든 기쁨의 노랫소리가 자신을 위한 노래 같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만 같은 기분, 폭신한 구름 위를 걷는 그 느낌과 따뜻한 햇살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비춰주는 것 같은 그 느낌. 세상의 모든 꽃들과 새들의 지저김이 온전히 내 것만 같은 그 첫사랑의 느낌,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렇다면 두 사람의 연애가 얼마나 달콤했을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부잣집에서 자라긴 했지만 천성이 소탈했던지라 선배 오빠와 함께 먹는 작은 오뎅꼬치 하나에도 그렇게 즐거웠다고 합니다. 일부러 기사 아저씨한테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한 다음에 밤늦게 막차를 놓칠까봐 불이 나게 뛰어가는 그 경험조차 시어머니에게는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선배 오빠가 돈이 없어 미안하다며 직접 짠 목도리를 목에 둘러주었을 때는 그동안 살면서 받은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선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난도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달콤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버렸거든요. 당장 헤어지거라.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 집이랑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빠? 너 그걸 몰라서 물어? 그 녀석은 부모도 없는 가난뱅이 아니냐? 나는 허락할 수 없으니 얼른 헤어지거라.
싫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너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아빠가 뭐라 하든 그 사람 만날 거니까요. 너 이 녀석, 두고 보자.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배 오빠가 갑자기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 그게 얼마 전에 미애 아버님께서 찾아오셨어. 아빠가요? 왜요? 아버님께서 우리 딸이랑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돈 봉투를 건네시더라고. 뭐라고요? 참나, 나보고 두고 보자면서 오빠를 기어이 찾아가서 버린 일이 돈 봉투 받고 떨어져라. 하, 어이가 없네. 아버지 입장도 이해는 가. 나 이번 공모전에서도 떨어지고 미래가 없잖아. 오빠, 갑자기 왜 이렇게 자신 없는 소리를 해요? 항상 글 쓰는 거 하나만은 자신감 넘쳤었잖아요. 그냥 시간이 갈수록 내가 미애한테는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자꾸 드네. 오빠, 자꾸 그런 얘기하면 나 정말 화낼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빠고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미안해, 미애야. 결국 선배 오빠는 눈물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오빠, 그럼 이렇게 해요. 응? 뭐를? 눈물을 훔치던 선배 오빠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나 그냥 확 집 나와버릴래요. 뭐라고? 그게 무슨 큰일 날 소리야. 아빠가 내 생활을 간섭하는 것도 짜증나고 우리 관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냥 우리 나와서 같이 살아요. 아니, 그치만 뭘 더 망설여요. 오빠, 나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지. 그럼 결정한 거예요? 며칠 안으로 집안 눈치 살피고 짐 싸서 오빠 자취방으로 갈 테니까 집안 정리 싹 해놓아요. 알았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에서 짐을 모조리 챙겨 남자친구의 자취방으로 거처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부모님이 시어머니를 백방으로 찾아다녔으나 선배 오빠의 학적 주소지는 할머니 댁으로 되어 있었기에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방학이어서 학교에 갈 일이 없으니 학교로 찾아온 부모님에게 들킬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잣집에서만 자라서 곰팡이 가득하고 바퀴벌레가 오글거리는 반지 앞방에는 처음 살아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었기에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남자친구를 위해 아침밥을 차리고 남자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 있는 동안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이 되어 남자친구가 돌아오면 차린 저녁을 함께 먹으며 마치 부부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종종 말씀하셨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시간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한번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역시나 그런 행복한 시간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는지 시할아버지가 보낸 덩치 큰 사람들이 선배 오빠의 자취방을 찾아와서는 시어머니를 강제로 데리고 갔거든요. 이건 나요. 당장 놓지 못해요? 아가씨, 저항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놓으라고요. 이봐요, 선생님들. 제 여자친구한테 이러지 마시고 차분히 말로 하시죠. 너는 저리 찌그러져 있어. 덩치들이 선배 오빠를 밀쳐내자 남자친구는 힘없이 바닥에 널브러졌고 끌려가지 않으려는 시어머니는 더욱 발버둥 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경찰 부를 거야? 놓으라고.
소용없습니다. 이 동네 경찰서장도 다 회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만 쓰시고 얼른 갑시다. 오빠. 미애야, 미애야. 그렇게 시어머니를 억지로 데려간 시할아버지는 선배 오빠의 집 앞이며 학교 곳곳에 덩치들을 배치해놓고 매일매일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감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집에 가둬놓고 학교도 못 가겠대요. 그런데 거기에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선배 오빠는 갑자기 일하던 곳에서 그만 나와달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준비하던 굵직한 공모전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생쌀로 연명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누군가 자취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 아버님이 여길 어떻게? 아직도 나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나? 나는 자네 아버님이 아닐세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할아버지였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어 찾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래,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공모전도 다 떨어지고 기분이 어떤가? 아니, 아버님이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시죠? 어떻게 알 것 같나? 자네가 지원한 공모전들 다 우리 회사가 제일 큰 후원사야. 가난하고 힘없는 지원자 떨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지. 자네가 일하던 그 레스토랑, 우리 회사에서 재료를 납품받는 곳이야. 자네를 자르지 않으면 당장의 거래를 끊겠다고 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바로 자네를 자르더군.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님과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 생계까지 끊으셔야 했습니까? 사랑? 웃기지 마! 우리 미애는 이미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 자네 같은 가난뱅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기업가에 존망받는 젊은이지. 불장난은 잊지 마도록 하고 계속 우리 딸에게 접근하면 그때는 생계를 끊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게. 여기서 뭘 더 어쩌겠단 말씀입니까? 자네 할머니, 당뇨 합병증이 심해서 부산 대흥병원에 입원해 계신다지. 대흥병원 원장이 나와 40년 지기 친구이네만. 그 친구 정에 약해서 몇 달째 자네 할머니 병원비를 받고 있지 않다지.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 앞으로 그동안 밀린 병원비가 청구되고 할머니가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 노인네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게나. 아이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그럼 나는 이만. 시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힘을 이용해 주변 상황을 모두 압박해오자 선배 오빠도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할아버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를 얼른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거기서 학교를 마치자마자 미리 예정되어 있던 예비 사위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던 날 시어머니는 눈물을 하염없이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감과 동시에 첫사랑 선배 오빠와는 영영 소식이 끊겼고 그렇게 원치 않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림과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또 기가 막힌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는 앞서 시할아버지가 언급했던 것처럼 엄청난 부잣집의 자제분이었는데 부족한 것 없이 제멋대로 자라 성격이 망나니 같았습니다. 신혼인데도 집에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았고 어쩌다 한번 들어오면 술 냄새와 함께 여자의 향수 냄새가 가득 풍겼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달을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보내며 태어난 첫째 아들이 바로 미래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이 지옥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할 나이부터 보아왔던 풍경이 아버지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며 말없이 눈물을 닦으며 흐느끼던 엄마의 모습이었다고 하니
시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정도에서만 끝났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시아버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때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귀가하자마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시어머니를 때렸는데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남편이 달려들면 여지없이 남편 또한 흠씬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줄줄이 아래로 동생들이 2명 태어났는데 남편이 자라면서 세운 유일한 목표는 동생들이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맞지 않게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때리던 시아버지는 역시나 동생들까지 때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매번 자기가 대신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아버지가 그냥 콱 죽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늘에 간절히 빌었다고 합니다. 부잣집에서 자라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었지만 남편은 그때를 회상하며 차라리 가난에 찌들어도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있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는 1997년 온 나라가 국가부도의 위기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의 회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할아버지의 거대한 제과기업은 IMF의 여파 속에 가장 먼저 도산한 그룹 중에 하나가 되었고 한국전쟁 이후로 몇십 년의 아성을 자랑하던 그곳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 댁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 집안 또한 그간의 업계 1위를 자랑하던 것이 무색하게 잔인하게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남편의 집을 찾아왔고 집안에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형사고발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시아버지는 결국 구속을 당했는데 구치소에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했는지 시아버지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악마 같은 아버지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리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회상하길 차라리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돌아가신 게 가족들에겐 잘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사태를 수습할 위인도 못 되었거니와 끊임없이 엄마와 가족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시아버지가 없는 것이 가족들이 보다 더 평화로울 수 있었다면서요. 수백억에 달하던 빚은 남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로 전가가 되었는데 다행히 시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회사 소유 부동산과 사유 재산을 털어서 자신의 회사와 시어머니의 빚을 많이 상환해 사태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 앞으로 남겨진 억대의 빚을 갚느라 남편과 형제들이 자라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할아버지마저 충격의 여파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태를 수습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의 힘으로 삼형제를 먹여 살려 했습니다. 생전 살아본 적 없는 달동네 단칸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남동생 둘이 낑겨 살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조그만 식당에 겨우 일자리를 구해 겨우겨우 연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과거 곰팡이 피고 바퀴벌레 나오던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것에 비하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새 아들이 굶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이악 물고 버텼다고 합니다. IMF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될 무렵 남편은 막 고등학교를 갈 나이였는데 그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에 보탰습니다. 그 와중에도 틈틈이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아 원하는 대학에 붙을 수 있었고 그것이 남편과 제가 만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교에서 근로장학생 일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저 역시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하는 시간 대비 시급을 많이 주는 근로장학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신청을 했습니다. 마침 거기에 동시에 일하러 온 남편과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군대 2년도 기다리면서 오래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학교 성적도 훌륭했고 워낙 사회성도 있어서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집안에 내려져 오던 빚을 다 청산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드디어 아버지의 저주가 끝났다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던 남편의 남동생들도 연이어 결혼을 했습니다. 졸지에 저희는 대가족이 되었고 그렇게 손아래 동서가 둘이 생기게 되었죠. 시댁과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들이나 여기 톡톡사연에 올라오는 것 같은 고부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은 하나 없이 모두가 아주 잘 지냈습니다. 특히 딸이 없었던 시어머니는 저와 친정엄마 못지않게 잘 지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어머니의 인생의 세세한 얘기들도 시어머니와 제가 친딸, 친엄마 못지않게 잘 지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서들과 모여 시어머니의 애틋한 첫사랑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모두 눈시울이 붉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문에 조그맣게 기사가 하나 났는데 내용이 뭔고 하니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았던 한 선생님이 은퇴를 하고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설 집필을 했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어 신작을 출간하면서 신문사와 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흥미진진했습니다. 가난했던 대학교 시절부터 소설가를 꿈꿔왔는데 잘 풀리지 않았고 사랑했던 여인과 헤어지게 되면서 평생을 홀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생계가 막막하여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 교편을 잡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직 생활 내내 소설가의 꿈을 버리지 못했고 정년퇴임과 동시에 집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꿈을 놓지 않은 이 소설가의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고 있을 때쯤 문득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설마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소설가를 꿈꿨던 가난한 대학생, 첫사랑을 못 잊고 평생을 혼자 산 순수한 청년. 저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신문을 들고 불이 나게 시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어? 왜 그러느냐? 이게 뭔데? 이 신문 기사 좀 보시라니까요. 맞죠? 시어머니는 그 신문 기사를 한참을 읽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맞는 거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인터뷰 내용 보는데 딱 어머님 얘기랑 맞아 떨어지더라니까요. 세상에... 무사했구나. 무사히 잘 살고 있었어. 어머님은 잠시 현기증이 왔는지 소파에 풀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다. 아니야. 그게 좀 놀라워서 왜 이제야 소식을 알게 되었을꼬. 저는 충격을 금치 못하는 어머니에게 슬쩍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머님, 그 기사 맨 밑줄에 보면 그 작가님 블로그 주소가 나와 있어요. 거기로 연락 한번 해보시면 어떠세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응? 아니다. 아이고, 다 늙어서 망측하게 이제와 연락해서 뭐하게. 뭘 어떻게 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냥 오랜 세월 쌓인 두 분의 사이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 드려보는 거예요. 어머님, 그간의 인생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뒤늦게라도 친구로서 재회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는 못한다. 나랑 내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구나. 에이, 제 생각은 달라요, 어머님. 이분 지금까지 혼자서 살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어머님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며칠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애미냐? 나다. 그 블로그인지 뭐인지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나 좀 알려다오. 네, 어머님.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왠지 모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잘 결심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블로그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블로그 주인의 아이디가 있고, 여기 쪽지 모양을 클릭하면, 자, 이제 여기에다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쓰면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거예요. 아휴,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는구나.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독수리 터법으로 한 글자씩 쪽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성철 오빠, 저 미애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문기사 봤어요. 며느리가 도와줘서 이렇게 쪽지 보내봐요. 잘 지내시는 모습 보니 보기 좋아요. 건강하시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쪽지를 적으시고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잘한 짓인지 모르겠다, 애미야.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 건드리는 건 아닌지. 아닐 거예요, 어머님.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띠링 하는 쪽지 도착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미애야, 정말 오랜만이다. 정말 미애 맞니? 너무 반갑다. 어떻게 살고 있니? 시어머니는 그 쪽지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시고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두 분 대화 나누세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뒤로하고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실 수 있게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오빠,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애 셋 낳고 다 장가 보내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요. 오빠는요?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나는 신문 기사에 난 것처럼 이제야 초보 소설가로 데뷔했어. 그 옛날 소설 한번 써보겠다고 네 앞에서 봄 잡고 그랬었는데 그 꿈을 이제야 이룬다. 봄 잡기는요. 오빠는 그때도 충분히 훌륭한 소설가였잖아요. 여전히 말 예쁘게 하는구나. 그래, 남편이랑은 다 건강하고? 남편과는 오래전에 사별했어요. 그 뒤로는 쭉 혼자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줄도 몰랐네. 이미 오래 지난 일이에요. 오빠, 정식 출판일이 언제예요? 제가 꼭 오빠 소설 사서 읽을게요. 너무 고마운 말인걸. 미애야, 우리 그러지 말고 만나서 차 한잔 할까? 그동안 밀린 얘기도 할 겸.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장을 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마침 그 선배 오빠는 시어머니가 계신 곳과 멀지 않는 곳에 살고 계셨고 두 분은 무려 40여 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안 늙었구나. 어쩜 우리 대학 다닐 때랑 똑같아. 참, 오빠는 농담도, 오빠야말로 하나도 안 늙었는걸요. 나야 워낙 그때부터 늙어 있었잖아. 글 쓴다고 맨날 밥도 안 챙겨 먹고 좀비가 따로 없었지. 그런 내가 뭐가 좋다고 미애는 나를 그렇게 쫓아다녔는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하하하. 그 좀비같이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몰두하는 게 오빠 매력이었죠. 이거 보세요. 결국엔 오래 지나도 오빠 꿈을 이뤄냈잖아요. 아휴, 이거 참 쑥스럽네. 하하하하. 두 분은 오랫동안 밀린 이야기라 하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오빠,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때 아빠가 오빠한테 저질렀던 일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오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아휴, 아니야. 상처는 무슨.
물론 그 시절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아버님도 미애를 위해서 한 선택이고 나도 그 상황에서는 미애를 보내주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그래요. 아무런 힘이 없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미안한 감정은 더 이상 갖지 말도록 하자. 네, 알겠어요. 두 분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선배 오빠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미애야, 그렇게 오래전에 사별한 거면 재혼할 생각은 안 해봤어? 아니요, 재혼은요 무슨. 저 말했다시피 결혼 생활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오히려 전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니 홀가분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생각하는 저 너무 나쁜 년인가요? 아니야.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선배 오빠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거지? 네? 지금요? 시어머니는 그 질문에 흠칫 놀라더니 이내 미소를 띄우며 장난기 섞여 질문을 했습니다. 왜요? 그건 왜 물어봐요? 아니, 그냥 한번 물어봤어. 왜요? 왜 묻는데요? 네? 대답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는 선배 오빠의 모습이 재밌었는지 더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참, 이럴 때 보면 대학생 미의 모습 그대로구나. 아휴, 그럼요. 세월만 흘렀지 사람은 그대로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건 왜 묻는데요? 아휴, 아니, 나는 그냥 만나는 사람 없으면 피차 늙음하게 서로 외로운 처지에 좋은 친구 하자고 말하려고 그랬지. 자주 이렇게 차도 마시고 좋은 데 놀러 다니면서. 그냥 친구요? 아, 그래요, 좋아요. 뭐 오빠만 괜찮다면 그렇게 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못 이기는 척 선배 오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황혼에도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너무나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진짜로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 하지 못했던 것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가지 못했던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두 분은 다시금 불타는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가 열렬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두 분이 남편과 동생들 그리고 동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 너희들도 이미 몇 번 봐서 알고 있지? 김성철 선생님이시다. 내가 요새 만나고 있는 분이지. 네, 어머님.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그게 말이다. 아이고, 참, 나이 먹고 이런 이야기 하려니까 참 민망하구나. 오빠가 좀 얘기해요. 내가? 이거 참. 우리 둘이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먹고 주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대로 결혼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다들 괜찮지요? 갑작스런 두 분의 결혼 발표에 그 자리에 있던 저희는 모두 놀라긴 했지만 이내 모두가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아니,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저는 오히려 두 분이 빨리 결혼하길 바랬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수정양,
맏며느리인 수정양이 없었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큰애미가 우리 사랑의 메신저라니까요. 아휴. 모든 가족들의 축복 속에 두 분의 결혼 발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두 분이 나이가 들었어도 턱시도와 하얀 웨딩드레스가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던지 보는 저희가 다 흐뭇해졌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새로 시작하셨고 따로 살림을 차려 재밌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저와 시시콜콜 전화를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던 시어머니가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마지막으로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게다. 잠시 해외에 다녀올 테니 걱정은 하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말거라 라는 문자만을 남기고 시어머니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고 해외로 간다며 로밍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데도 전화기가 꺼져 있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무언가 의아해서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소식을 들은 남편과 함께 새 시아버지의 신혼집을 찾아가도 보았지만 집이 비었는지 아무도 나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주가 지나고 또 2주가 지나고 무려 한 달간 시어머니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시어머니와 연락이 길게 끊긴 적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들과 동서들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다 같이 모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시어머니와 새 시아버지의 인적 상황을 듣더니 전화를 몇 군데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김성철 씨 지금 집에 계신데요? 집에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얼마 전 찾아갔을 때 집이 비어 있어서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경찰서로 찾아간 것이었는데 마침 그때 두 분이 집에 돌아오셨던 모양입니다. 저희는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두 분이 계신 신혼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불이 나게 찾아가서 두 분의 집에 벨을 눌렀는데 한참 동안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내 남편이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엄마, 아버지, 계시면 좀 나와 보세요. 그렇게 한참을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고 해도 반응이 없다가 뒤늦게서야 문이 끼익 하고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새 시아버지였습니다. 웬일인지 눈이 퀭한 상태로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다들 여기 웬일인가? 웬일은요, 아버님. 어머님도 아버님도 연락도 안 되고 잠깐 해외 다녀오신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셨잖아요. 이제야 돌아오시고선 왜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집사람 지금 집에 없네. 다들 이만 돌아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어디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는 현관문을 빙 둘러서서 현관문 사이로 보이는 집안을 훔쳐보았습니다. 지금 집에 없대도 그리고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내 며칠 내로 다시 연락할 테니까 앞으로 말도 없이 찾아오지 마. 뭐라고요? 아니 새아버지,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죠. 새아버지 아내이기 이전에 제 친엄마입니다. 저는 안에 들어가 봐야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집에 없다잖아. 시아버지는 밀치고 들어오는 남편을 막아서며 안에 못 들어오게 했지만 남편과 서방님들이 강제로 시아버지를 확 밀친 다음에 억지로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집 방 안에 들어선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시어머니가 가정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숨을 겨우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에 들어서자 힘겹게 실눈을 뜨고선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왔느냐? 내가 이제 막 연락을 하려던 참이다. 아니,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새아버지, 어떻게 된 일인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새아버지는 저희를 앉혀놓고 긴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재혼하고 즐겁게 살아가던 두 분에게 큰 시련이 닥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분이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실 일이 있었는데 그 건강검진 결과가 매우 안 좋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과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시어머니는 대장암 4기, 시아버지는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워낙 징후를 알기 어려운 암들이라 뒤늦게 발견이 된 것인데 무엇보다 두 분이 동시에 암 판정을 받은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네. 병원에서 집사람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고 나도 당장의 수술을 해도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렇게 우리는 오랜 고민 끝에 마지막을 준비할 결심을 하고 잠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지. 미리 얘기 말 못한 거 미안하네. 우리 둘 다 갑작스런 상황에 정신이 너무 없었어. 집사람이 꼭 다시 가보고 싶다던 미국 땅 마지막으로 함께 밟아보자 하고 급하게 준비를 해야 했거든. 그런데 도착해서 이 사람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불이 나게 귀국을 했고 그 소식도 자네들에게 알릴 겨를이 없었어. 그 와중에 집사람은 계속 이 소식을 자네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했고 내가 아까 막아선 건 그 이유 때문이었네. 이해해주게. 아니, 엄마가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병을... 새 시아버지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그 자리에 있던 저와 모든 가족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자 저희는 더더욱 오열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말도 안 하고 한 달 넘게 연락이 두절되면 어떡해. 걱정했잖아. 그리고 이런 큰일을 비밀로 한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원망 섞인 말투로 누워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나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잠시 떠나고 싶었어. 그런데 상태가 이렇게 빨리 악화될 줄 누가 알았겠니? 어머님,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자초지종은 다 들었으니까 저희도 오늘은 이만 정리하고 내일 다시 올게요. 저는 오열하는 남편과 가족들을 달래며 그날 상황을 일단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희 가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돌아가면서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도 빨리 수술 날짜를 잡으시라고 재촉했지만 시아버지는 일단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먼저라며 수술을 계속 미루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나중에는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셨습니다. 모든 치료가 다 소용이 없고 진통제로만 연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 가족들의 가슴은 정갈래 망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에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힘겹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말 그대로 눈물바다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3일 내내 아무것도 안 드시고 한숨도 안 주무셨고 그런 시아버지에게 저희가 들어가서 좀 쉬시라고 해도 꿈쩍도 않고 내내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3일장이 끝나고 장지로 가는 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에 쏟아지면서 하늘도 함께 슬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묶고서 차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풀썩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미처 마음으로는 시어머니를 다 보내지 못하고 맨 뒤에서 따라 내려오시던 시아버지가 급기야 쓰러지시고야 말았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그렇게 쓰러진 시아버지 역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영영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워낙 평소에 몸이 약하신 상태에다가 몸에 암덩어리도 많이 퍼져 있던 상태였고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미루다 보니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더해져 다시 일어나기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줄초상이 나자 저희 가족들은 장례를 2번 연속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자 정말 좋은 2분을 다 잃었다는 사실이 저희를 2배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연속으로 장례를 치르고 시아버지를 장지에 묻으며 돌아오던 날, 저희 가족은 모두 한없이 오열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2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졌으나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 결혼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 행복도 잠시, 죽음의 질병이 2분을 갈라놓으려 했으나 그 죽음마저 함께함으로써 2분은 영원한 사랑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렇게 2분을 떠나보내고 맞이한 첫 가을, 문득 2분이 아름답게 사랑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이렇게 펜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 항상 저희를 예뻐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과 그런 시어머니를 수줍게 바라보시던 제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2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2분은 지금도 천국에서 서로 한없이 사랑하시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어른들께 연락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아무에게도 그 자세한 내막을 알려준 적 없던 저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세상에 꺼내놓고 싶단 바람이 들어 사연으로 적어내 봅니다. 저랑 남편은 1년 조금 넘게 만나고 30살 동갑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원래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시댁에서 9세에 결혼하는 건 결사 반대라고 해서 조금 미뤄졌었네요. 저의 분에 넘치고도 넘치는, 솔직히 제 인생에서 이런 남자를 다시 만나는 건 불가능할 거란 생각이 드는 남편을 만난 덕분에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결혼이란 결심에 있어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외모, 학벌, 집안 모두 남편 쪽이 제 수준을 훨씬 웃돌았기에 주변에서 저를 두고 은근히 취집했다고 뒷말이 나오더군요. 서울에 집 있는 남편 쪽과 시골에서 남의 땅 빌려다가 작게 농사 짓는 저희 집안은 서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였죠. 평범한 외모에 보통인 학벌, 그저 그런 집안 수준을 갖춘 제가 대기업 다니는 잘나디 잘난 남자를 물었다는 것에 다들 배가 아팠나 봐요. 제가 들이대긴 했지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낸 것은 남편이었어요. 적당한 나이에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혹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건가 짐작을 해봤습니다. 딱히 다른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둘 중에서 상대를 더 많이 좋아하는 쪽을 고르자면 누가 봐도 저였기 때문에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결혼을 원하는 게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은 딱히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먼저 2세 계획을 꺼내는 법도 없었고 피임 도구도 집에 있었습니다. 임신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지금 와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보는 건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다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니까짓게 우리 집 잘난 장남을 꼬셨다는 그 원망과 의문이 남긴 눈초리를 첫 만남에서부터 제가 읽어버렸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기도 하셨죠. 남편과 동갑인데 여자라는 이유로 나이가 더 많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빠른 생일인데 그런 걸로 따져보면 제 쪽이 연상 아니냐면서 못마땅해 했죠. 저는 빠른 생일이지만 연도에 따라 입학한 케이스입니다. 남편이랑 학년이 같아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발언은 그냥 제가 못마땅해서 그러신 거란 생각밖에 안 들었네요. 나이 생각하면 부지런히 몸 만들고 임신해야지. 너 이러다 곧 노산된다. 시어머니의 타박에 이렇다 할 대꾸는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집안 살림 가꾸려고 저는 퇴사했기 때문에 가까이에 사는 시댁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대학 입학 때부터 저는 줄곧 자취를 해왔기에 부모님과 거의 떨어져 지내느라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시부모님과 가까워지면서 채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시댁과 가족애를 만들고 싶었다니 지금 생각하면 그저 황당할 따름이네요. 제가 기우는 입장이었기에 제대로 어깨를 못 편 것도 있었지만 남편과 많은 대화를 하지도 않았고 신혼부부라면 응당 오가야 할 애정 표현도 적었기에 조금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이상형인 남자와 결혼했으니까 승리자나 다름없다고 스스로 정신승리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객관적으로 제 외모가 예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외모에 좀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파 때문인지 남편에게 절대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언제나 눈썹과 입술 화장은 생략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약간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던 듯 싶네요. 가뜩이나 그랬던 저에게 남편이 저와 결혼하게 된 전말의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옛날 폰을 보았는데 그게 판도라의 상자였던 겁니다. 동네 휴대폰 가게에서 안 쓰는 공기계 폰을 갖다 주면 보상금과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길래 갑자기 집안 어디에선가 남편의 옛날 폰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분명 청소하다가 그런 걸 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됐던 건데 충동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충전기를 연결해서 남편의 옛날 폰을 켜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옛 러브 스토리가 담겨있는 저장고였더군요. 둘의 대화 내용으로 밀어보건대 여자 쪽 집안에서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헤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날짜를 보니까 남편이 저를 만나기 불과 3개월 전이더군요. 이별의 후유증을 이겨내기 위해 저를 만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그저 결혼을 원했던 겁니다. 놀라서 가슴이 쿵쿵 뛰는데 반대로 온몸의 피가 싸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래도록 그 옛날 폰에 들어있던 것들을 봤습니다. 봐봤자 저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마는 미련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와 남편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자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잘생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그야말로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어요. 그게 저를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들었죠. 나의 외모가 부족해서 남편이 별로 웃질 않는구나. 말이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만 그 후로 자꾸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저의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도 잘난 남편인데 이런 사람을 차버릴 수 있는 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기도 했어요. 무심하고 활력이 없는 남편을 보면서 아직 그 마음속엔 옛날에 그 여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란 의심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거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었고 늘 남편의 기분을 살피며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마트를 다녀오는데 제 또래 새댁들이 예쁘게 꾸민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요즘 제 친구들은 어떻게 사나 싶어 간만에 근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잘 꾸미고 사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제 스스로가 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관심과 애정을 받는 아내,
시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며느리를 목표 삼고 열심히 단장에 임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따로 밥을 먹는 습관이 없어서 무가당 두유와 과일 몇 조각을 늘 내줬거든요. 더 신경 쓰기로 하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재료의 배합을 찾아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늘 고기나 생선 한 가지를 메인으로 반찬 5가지에 국까지 준비했고요. 전에는 추리닝 같은 걸 집에서 입었는데 예쁘게 나온 홈웨어를 몇 벌 따로 사다가 돌려가면서 입었습니다.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체중 관리며 피부 상태를 전보다 더 예민하게 체크하며 관리했죠. 시부모님께도 더욱 신경 썼어요. 소고기 장조림을 큰 솥에 끓여다가 시댁에 직접 배달하기도 했고, 남편에게 보양식을 만들어준 날이면 사진 찍어다가 시어머니께 항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남편 뒷바라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는 이미 인이 박혀있던지라 잔소리를 원천 차단하고자 먼저 선수친 감도 없지 않았네요. 이상적인 현모양처가 되어서 남편의 내조에 온 힘을 다했어요. 결코 쉽지 않을 대기업 회사 생활을 해나가는 남편이 받을 스트레스를 걱정해서 컨디션 관리에 특히 정성을 쏟았고요. 저의 이런 가상한 노력이 통했던 것인지 제가 변하기로 다짐을 하고 몇 달이 지나니까 남편의 표정이 슬슬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무미건조했던 남편의 안색에 은근한 활력이 도는 게 보였고 회사 일에도 열정이 붙었는지 야근을 꽤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자체에서 풍기는 기운이 확실히 달랐고 어딘가 들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제가 달라짐으로써 이렇듯 큰 결과가 찾아왔다는 것에 더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슬슬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아이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글쎄, 난 아직 우리가 신혼이라 생각하는데 좀 더 우리끼리 즐겨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남편은 몹시 당황하는 모습이 아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남편 말대로 아직 신혼이니까 여유를 가져도 되겠다 싶어 저는 수긍을 했죠. 때가 되면 자연히 이뤄지겠지 싶었어요. 그러나 영영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 직후보다 훨씬 순조롭게 흘러가던 저의 일상은 단 한순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날도 신경 써서 아침 건강식을 차려놓고 안방으로 가보니 남편이 아직 씻는 중이었어요. 화장실 앞 건식 세면대에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있는 게 제 눈에 들어왔죠. 화면이 켜져 있길래 슬쩍 가서 보고 말았습니다. 대화창을 딱 보자마자 이걸 파헤치면 저는 또다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상대방의 말투, 저장명 모두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돌아설까 말까 내적 갈등을 겪는 저의 귀에 샤워기 물줄기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적어도 저 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그 대화방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죠.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람이 나 있었어요. 일 마치면 보자. 회사 앞으로 가겠다. 이런 대목에서 산의 바람은 아니란 걸 유추했습니다. 정신이 반쯤 혼미한 채로 남편을 출근시키고 혼자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시어머니께 연락해 알려드렸어요. 그동안 부단히 노력했던 저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난 남편을 두고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혹여나 창진이 원망할 생각은 말아라. 바깥 생활하다 보면 헛바람이 들 수도 있는 거지.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고 불고 나면 끝이니까 넌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체 하면서 있어. 그럼 다 괜찮을 거다. 뭔 얘긴지 알아들었지? 저보고
조용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시어머니께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 저의 속이 썩어가는 건 어떡하나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바보같이 알겠다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원한 건 오로지 하나,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다른 건 원하지 않았기에 제발 이 가벼운 바람 뒤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바랐죠. 그러나 그 바람은 시어머니의 보장대로 그저 불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강렬한 바람으로 저를 날려버릴 태풍이었어요. 남편이 아직도 상간녀를 만나고 있는 것에 저는 참다가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니께 따지듯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조언을 따라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는데 암만 기다려도 둘이 헤어지지를 않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말이죠. 그런데요, 눈물을 머금은 저를 앞에 두고 시어머니가 꺼낸 말은 정말 추악했습니다. 너 설마 아직도 내 아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아등바등하고 있었니?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네가 마음을 조금 접은 줄로만 알았지. 설마 하니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었어? 그쪽 집안에서 딸이 우리 창진이 만나고 다니는 걸 눈치챘다고 하더라. 근데 워낙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유부남만 아니면 허락하겠다고 그 집 어른들이 얘기를 했다지 뭐니. 안 그래도 오늘쯤 창진이가 너한테 직접 말한다고 했는데 너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적절하게 갈라서면 좋겠구나. 저는 이런 종류의 반전 드라마를 기다린 적도 원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뒤통수 거하게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이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남자가 바람났는데 상간녀가 포기를 해야 하는지 부인이 포기를 해야 하는지요. 열이면 열 전부 다 상간녀를 욕할 텐데 지금 어머니께선 제가 사라지길 바라시네요? 왜요? 대체 뭐 때문에요? 똑부러지게 말하고 싶은데 자꾸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분명 방에 들어가 앉아있는 시아버지도 이 대화가 들릴 텐데 안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미 한통 속이란 확신이 들어 정말 서러웠습니다. 저의 지적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선 표독스런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나요? 이 일의 원흉인 남편과 직접 단판을 짓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에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오면서 시댁 현관 옆 다용도실에 있는 고구마 박스, 사과 박스, 양파 자루를 힐끗 봤는데 눈물이 또 줄줄 나와서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정성 어린 좋은 마음으로 가까이 사는 딸을 예쁘게 봐주십사 사돈댁에 보내온 것들이었어요. 집까지 걸어가면서 부모님 생각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뒤로 우리 집 식구들은 내버려둔 채 시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려 갖은 애를 써왔는데 그마저도 실패했단 사실에 비참했고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는 정작 남편이랑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기운이 다 빠져서 대화할 힘이 없다고 거절했고 저에게 말을 하려던 남편도 입을 다물었죠. 저는 거의 습관대로 남편을 챙겼어요. 아침을 만들고 셔츠를 다리고 집안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면서요. 남편이 이틀 뒤 저녁에 그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한 거 알면 앞으로 안 그러면 되잖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나 죽도록 원망하고 욕해도 좋아. 그냥 이혼만 해주라.
기가 막혀서 제가 받아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입에서 너무나도 쉽게 나온 이혼 소리에 헛웃음이 흘렀습니다. 저랑 결혼하기 전에 크게 실현당해서 정신 나갔었다가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랑 찾으니까 활기가 돌았었나 봐요. 남편은 제가 예뻐 보여서 저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상간녀를 만나면서 웃음을 되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크게 실현을 당해서 다시는 사랑 못할 줄 알았는데 상간녀 만나고 가슴이 뛰었다고요. 바람난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진작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직접 본인에게 확인 사살 당하고 나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헛짓거리하면서 혼자 별의별 생쇼를 다 했던 거예요. 비단 부부로서만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남편에게 실망감이 들었어요. 제가 베푸는 호의는 다 받아먹으면서 낼름 입을 싹 닦아버린 시부모님 두 분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리고 남편이 만난다는 상간녀의 정체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잘났기에 멀쩡한 유부남 자식을 이혼남 만들어서라도 시부모님이 나서서 엮어주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웬만하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혼해주길 남편은 학수고대했겠지만 그게 뜻대로 되나요? 남편의 폰에서 사진을 봤는데 이름이며 얼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낯이 익다 싶었거든요. 그냥 아는 지인을 닮았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았던 저는 상간녀가 높은 인지도를 가진 유명인의 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놀라울 따름이었네요. 그 조건의 배경이면 남자를 골라갈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제 남편과 눈을 맞은 게 일단 신기했고요. 시부모님이 눈이 뒤집혀서 박힌 돌 없애고 굴러들어온 돌 맞이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두 손 모아서 싹싹 빌어댔죠. 제발 이혼만 해다오.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집에 고된 일들이 정말 많았다. 내가 정말 창진이 하나 잘 키운 걸로 그나마 위로받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말년에 팔자 좀 피고 싶단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 창진이가 해준다잖아. 너 하나만 조용히 물러나주면 다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는데, 응? 가련한 노인네한테 온정 베푼다 생각하고 이혼해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가 꿈이라도 꾸나 싶었네요. 결혼이며 이혼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고작 그런 설득에 넘어가 줄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제 의견은 언제나 저 멀리 후순위로 접어두었던 과거의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 온 마음과 진심을 바쳐서 호의를 베풀었더니 저를 호구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져주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묘사하자면 저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것이었죠. 저를 떠나 그 상간녀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말도 못하게 속상해하셔서 저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에게서 곧 연락이 왔는데 위자료를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 이쯤에서 이혼 도장 찍어달란 얘기였어요. 지금 바로 이혼해주면 아무것도 더 따지지 않고 5억 입금해줄게. 뭘 따져? 바람난 유책 배우자 주제에 따진다는 말이 나와? 아직도 이리저리 잴 게 남았나 보네. 별로 안 급한 것 같은데 이혼 안 해줄래. 너야말로 계속 잴 게 뭐가 있어. 더 시간 끌지 말고 이 돈 받고 그냥 이혼해. 저는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시간을 번 뒤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쁜 놈들이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하더군요. 돈으로 유혹을 한 거죠. 그런데 간과한 것은
돈에 눈이 멀어 사돈댁 갈아치우려는 자기네들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부분에 초월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액수를 얼마나 부르든 딸의 괴로운 심정과 맞바꿀 수는 없다면서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도 안 통하자 시어머니가 아주 머리를 싸매면서 결국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요. 뭐가 됐든 다 들어줄 테니 제발 이혼해서 남편의 새 출발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결같은 대답을 내놓았는데 이게 시어머니를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었죠. 저는 원하는 거 없어요, 어머니. 그냥 예전처럼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거 들여다보면서 저희 그이랑 사이좋게 결혼 생활하는 거요. 그거면 돼요. 이런 암덩어리보다 끔찍한 혹을 봤나? 아니, 대체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는 거니? 너 아주 심보가 고약하구나. 네가 못 먹는감 남도 못 먹게 하겠다 이거니 지금?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야? 뭐라고 하든 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는지 한동안 시댁 측에서도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 우억 운운하며 원하는 걸 말하라니 절 너무 우습게 본 거죠. 저에게는 분명 큰 돈이었지만 상대에게도 똑같이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시댁 주머니 사정만 해도 그것보다 더 내놔야 족한 마당인데 어마어마한 상간녀 집안까지 합쳐지면 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거절이었어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저는 을의 입장이었고 그렇게 원했던 진한 애정이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관계였기 때문에 갈라서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옥이라는 것이 저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허락 없이는 온전한 새 출발, 새로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남편의 처지를 보면서 은근한 희열감도 들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행복이 우선이라면서 그냥 이혼을 하라고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혼하지 않고 버틴 것은 오로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아주 솔직히 털어놔 보자면 그 당시 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어쩌면 남편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 그 두 사람은 잘도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저의 미련한 희망과는 달리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인고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드디어라고 할까요? 그 상간녀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뭘 해주면 이혼 도장을 찍으시겠냐는 말이 상간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내심 사과를 기대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겠죠. 상간녀를 마주보면서 그 예쁜 얼굴보다 고집스러운 인매가 더 눈에 들어오더군요. 뭘 해주면 되냐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전 바라는 거 없어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진짜 지독하시네요. 지독한 건 멀쩡히 임자 있는 사람 빼앗아간 그쪽 아닐까요? 남의 거 가져가시면서 계산도 안 하셨죠? 거의 뭐 도둑이시네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로 저의 멘탈은 무너졌는데 반대로 이게 큰 역할을 해주긴 했어요. 더 이상 체면 안 따지게 됐거든요. 그저 될 대로 되라 싶어서 말을 술술 하다 보니 시댁 사람들이고 상간녀고 간에 물리치지 못할 상대가 없게 되었네요. 상간녀가 당황했는지 입술을 잘게 떨면서 저를 노려봤고 그렇게 직접 당사자 간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상간녀와의 만남 이후로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혹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싶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난 지 언 2년을 찍던 그 즈음에 드디어 결단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액을 제시받고 나서 의심부터 들었지만 진짜였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다들
이제는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유명인의 딸이 미혼인 상태로 임신을 했는데 게다가 상대는 유부남인 게 밝혀지면 끝장이었으니까요. 악바리로 버티는 저를 보면서 부모님의 근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끌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뿐만 아니라 비밀 유지 각서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두상으로라도 남편과 상간녀의 얘기를 퍼뜨리며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서약이었죠. 저는 제 가까운 친구들에게조차 상간녀의 집안이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사히 조건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신혼집을 포함해 거의 50억을 땡기고 이혼했습니다. 처음 제시받은 금액의 10배 수준이었죠. 2년이란 인고의 시간을 버텨낸 끝에 맛본 달콤함이었어요. 그 둘은 결혼해서 애 낳고 아직까지 잘 살고 있어요. 화목할지 어떨지 내부 사정은 제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건 그렇네요. 혹시나 꼬투리 잡혀서 이혼 과정에 흠 생길까봐 조심하며 살았던 저는 이혼 이후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남자도 만났어요. 결혼 생각은 딱히 안 들어서 연애만 하고 있는데 일상에 여유가 넘쳐 흐릅니다. 이혼 직후만 해도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몇 년이 흐른 지금은 다 아물었어요. 저의 자존감 낮은 비참했던 결혼 생활은 알고 보니 로또보다 더한 대박이었습니다. 간만에 그 인간들을 남편, 시어머니라고 지칭해보니 어색하면서도 새로웠네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쳐본다는 심정으로 적고 나니까 은근히 속이 우려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0이 된 주부입니다. 현재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아이는 아들 하나, 딸 하나로 둘인데 나름 번듯하게 자라서 지금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밥벌이들을 하고 있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참 자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이죠. 아이들도 다 키워서 이제 시간도 남고 이런 심심한 시간에 사연을 자주 듣는 편인데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제 이야기도 한 번쯤 보내봐도 될 것 같아서 사연을 씁니다. 저는 꽤 어릴 적에 결혼했어요. 20 초반에 결혼했는데 당시는 그리 이른 것도 아니긴 했지요. 제가 결혼하던 해가 94년도였는데 제 나이 23이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누구라도 그 나이에는 예쁘고 곱고 순한 거. 저는 저보다 3살 위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터라 결혼 시작부터가 좀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라도 제 자식이 그런 시댁자리를 가져오면 극구 반대할 것 같긴 하네요. 저와 남편은 대학에서 만났어요. 저는 서울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었죠. 친정아빠는 교사였고 엄마는 가정주부였어요. 경제적으로 막 부유하진 않아도 얌전하고 고상한 집안이었죠. 남편은 같은 과에서 만난 4살 위 선배였는데 딱 군대를 다녀온 대학교 2학년생 남편을 신입생인 제가 만난 거였어요. 당시 4살 위였던 남편, 그러니까 대학 때 선배는 뭔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공부만 해오던 고등학생 시기를 막 지났던 저한테 무척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해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좋아하게 되었죠. 딱 20살 넘었던 시절에는 저보다 조금만 더 어른스럽고 여유로워 보여도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당시의 선배와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곧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른 남자 선배들은 모두 그냥 선배라고 불렀는데 남편하고는 친해지고 싶어서 약간의 사심을 담아 오빠라고 불렀죠. 오빠도 그게 나쁘지 않은 눈치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기 말이 되어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항상 그렇듯이 시험은 어려운 법이죠. 저는 공부를 하긴 했지만 시험을 망쳐버려서 엉엉 울면서 시험장에서 나와 캠퍼스를 걸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오빠를 마주쳤죠. 제가 대놓고 울면서 쳐다보니까 오빠가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마주 보았죠. 당시에는 상당히 친해진 상태라서 오빠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너 왜 울어? 시험 망쳐서요. 공부한다고 했는데 교수님이 너무 어렵게 냈어요. 아, 그거 미디어의 이해지? 지난번에 듣는다고 말한 거. 어떻게 알아요? 너 오늘 시험 보는 거 그 과목이잖아. 네 일이니까 기억하고 있지. 오빠는 태연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시험을 망쳤는데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무슨 과목을 언제 시험 보는지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설렐 수밖에 없잖아요. 그날 이후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저는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한 채로 남편한테 고백을 했어요. 아니, 했다고 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지금도 남편은 그때 일을 말하면서 웃고는 하죠. 전 기억을 못하니 그냥 남편이 말하는 대로 믿긴 하는데 아무튼 그날 이후로 사귀기 시작해서 결국 졸업 후까지도 쭉 사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한 후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시댁에 대해 알게 되니 남편이 대학 때도 여유로워 보였던 이유가 있었더군요. 시댁은 경제력 좋고 부유한 데다 시아버님은 아주 점잖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빠네 어머님이 좀 특이한 성격이셨죠. 시어머니는 어딘가 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분이라고 할까요? 평생 부잣집 마나님으로만 사셔서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본 적도 별로 없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사실 오빠네 집이 그렇게까지 재벌급의 부잣집은 아니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정말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누리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하고 싶은 말은 참지 않고 하고 싶은 행동도 참지 않는 분이셨죠. 해맑다고 해야 할지 고집이 세다고 해야 할지. 사실 나이가 어린 친구였다면 해맑고 순진하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처음 만나 뵀을 무렵 시어머니는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분이셨어요. 어머, 네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구나?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20 중반.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뵈었는데 저를 보시고 뚫어져라 보시더니 오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나한테 여자친구 안 보여준 이유가 있었구나. 아유, 감자같이 생겼네. 어머니! 오빠가 당황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처음으로 결혼 인사 겸 처음으로 얼굴 뵙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말이죠. 저도 당황해서 땀이 나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왜? 감자 같다는 거 나쁜 말 아니야. 칭찬이지. 강원도 감자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 사람 처음 보시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얘는? 아, 그럼 감자같이 생긴 애를 보고 감자 같다 그러지 뭐라 그러니 그럼? 시어머니는 오히려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오빠한테서 휙 돌아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불쾌하다는 기분도 느끼지 못할 정도였어요. 오빠는 불쾌해하고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삐지신 상황에서 중간에서 저만 난처해졌죠. 어찌나 어이가 없던죠. 그런데 쭉 지켜보니까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성격이시더라고요. 시아버지나 오빠처럼 가족한테는 물론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어려운 자리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하시는 성격이라서 난처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워낙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셔서 그렇지 아니었다면 집안에 분란이 날 만했던 상황이 제법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행동도 그런 분이셔서 어디 같이 가면 좀 곤란할 때가 많다면서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워낙 시아버지도 좋은 분이셨고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정말 인품이 좋은 분이었죠.
시아버지는 저와 오빠가 결혼하겠다고 처음 뵀을 때부터 저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시기도 했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면서 오빠한테 꼭 저한테 잘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당부하시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그 전날 사온 문어를 삶아놓은 것이 있어서 시댁에 싸들고 간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당시 야근이 많고 일이 정말 많은 시기였던 터라 저하고 같이 시댁에 가질 못했죠. 사실 시댁이 그리 멀지 않아서 자차 끌고 한 30분이면 갈 수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해산물을 참 좋아하셔서 제가 따로 문어를 사다가 삶아놓은 거였는데 몸이 안 좋아도 오늘 가져다 드려야 신선하게 드실 것 같아서 열이 났는데도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 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자마자 놀라서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좀 부끄러워져서 그냥 웃었어요. 아, 그게 제가 오늘 감기 몸살이 조금 있어서요. 그런데 왜 왔어? 문어 삶은 게 있는데 하루 지나면 맛이 없어질 것 같아서 드리려고요. 오늘 저녁 때 딱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문어? 아유, 뭐 이런 걸 가져와. 아유, 그보다 감기 걸렸으면 오질 말지. 나한테 옮겠다, 얘. 시어머니의 생각 없는 말투를 미리 알고는 있어도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움찔했죠. 시어머니는 일단 저한테 들어오라고 하신 다음에 문어를 열어보면서 혀를 차셨어요. 아유, 이왕 문어 살 거면 돈을 좀 더 써서 좋은 걸 사지. 이렇게 자잘한 걸 샀니? 어쩜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 아, 죄송해요. 그래도 문어가 그게 제법 비싸서. 문어가 뭐가 비싸? 그 정도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평생 부잣집 마나님으로만 사셔서 세상 물정을 정말 몰랐어요. 물가도 전혀 모르셨죠. 저는 몸도 안 좋은데 괜히 가지고 왔다 싶어 조용히 앉아만 있었는데요. 그때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아이고, 아가 왔냐?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아주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좀 봐요. 애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네. 이렇게 작은 문어를 누구 먹으라고 가져온담? 문어 삶은 거야? 아이고, 내가 문어 먹고 싶은 거 어찌 알고. 작은 문어는 작아서 연하고 좋지 뭘. 이가 뭐라는 거야? 큰 문어만 먹으면서. 그리고 제 옆에 가지 말아요. 감기 걸렸대요. 옮기면 어쩌려고 저리 돌아다니는지. 시어머니가 투덜거리면서 저를 손가락질 하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따뜻하게 저를 걱정해 주셨죠. 아니, 감기 걸렸는데 문어 사와서 삶았어? 애비는 뭐 하는 거냐?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태워다 주지도 않고. 오빠는 지금 일이 많아서 계속 야근을 할 정도라 저하고 같이 못 왔어요. 에휴, 그래도 주말인데 잠깐 정도는 시간 내서 널 태워다 줘야지. 에휴, 고생했다. 내 잘 먹으마. 시아버지는 상냥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칭찬해 주시고 용돈도 쥐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따스하고 다정하셔서 어찌 보면 엄한 저희 친정아빠보다 더 친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기는 얼마 가지 않아 끝났어요. 결혼한 후 10년 정도 지난 후 시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던 거였죠. 시아버지는 병원에 건강검진을 갔다가 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원래도 술을 워낙 좋아하시고 간질환이 있으셨는데 건강검진이나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편이라 이미 너무 많이 악화된 이후에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말기라니 아버님. 사실 저희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30 중반. 사실 친정아빠나 엄마도 나이를 많이 드셔서 아픈 것이 많았지만 주변에 계신 어른이 돌아가시게 된 것은 시아버지가 처음이었죠.
결혼한 후 10년 동안 저는 시아버지께 정이 많이 들어서 정말로 아버지처럼 여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너무 걱정 마라, 아가. 내 애비한테 단단히 주의를 줄 거다. 넌 내 딸이나 다름없고 그놈은 내 사위나 다름없으니 너한테 잘못하면 하늘에 가서도 혼을 내줄 거라고. 아버님, 울지 마라, 아가. 시아버지는 병상에 누우셔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평생 당당하게 살아오셨던 시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한 이후 너무 초췌하고 마르셔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죠. 시아버지는 오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사실 너무 암이 악화된 이후에 발견했기 때문에 뭘 해볼 사이도 없었죠. 남편은 묵묵히 장례 절차를 밟았고 저는 그 곁에서 눈물을 멈추기 위해 애썼어요. 친정아빠나 다름없던 10년 동안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리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평생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아끼며 다정하게 보살펴 주셨는데도 오히려 이러시더군요. 아휴, 난 좀 자유롭다 이제. 너무 나만 쳐다보고 있어서 지겹더구나. 남자가 좀 한눈도 좀 팔고 이래야 여자가 자유로운 거지. 징그러웠다 진짜. 어머님, 그래도... 야, 너도 평생 살아봐라. 아유, 이제 내가 돈도 좀 내 맘대로 쓰고 편하게 살겠다. 시어머니는 장례 당일 검은 한복을 입은 채로도 저녁 식당에서 술을 시켜 마시면서 오래오래 드셨어요. 그것도 병원 근처 갈비집에 가서 고기를 마음껏 드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돈을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 달에 명품 가방 2-3개를 사면 시아버지가 그만 사라고 말했었다면서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돈도 많은 영감이 그깟 걸 가지고 지랄이었어. 에휴, 나쁜 인간. 어머님, 술 그만 드시고 들어가셔요. 너 나한테 술 그만 먹으라는 말 하지 마라. 그것도 영감이 하던 소리니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면서 술을 드셨어요.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저희는 슬픔을 이겨내면서 생활했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마어마했지만 저희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셨으니 어쨌든 시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사셔야 했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오신 시아주버니도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달 지나지 않았던 때였어요.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았던 때인 것 같군요.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예, 애미야. 너 잠깐 나올 수 있니? 지금이요? 평일 점심때라 아이들도 다 학교를 간 상황이었고 한가해서 나가지 못할 일은 없었어요. 근처라는 말씀에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슬리퍼를 끌면서 뛰어나갔죠.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시댁의 발걸음이 매우 뜸해져서 약간 양심에 찔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셨어요. 시어머니 옆에 어떤 중년 남자 한 명이 앉아있는데 그 차림새가 무척 이상하더군요. 백바지에 백구두, 거기다가 컬러풀한 셔츠까지. 명품 브랜드 로고가 지나치게 큰 벨트도 눈에 거슬렸어요. 제가 머뭇거리면서 다가가 앉자 시어머니가 눈을 찌푸리시더군요. 예, 너는 시어머니 보러 나오면서 그게 무슨 차림이니? 슬리퍼라니? 죄송해요. 저는 손님이 계신 줄 모르고. 거기다가 지금 시아버지 되실 분 보러 나오는 자리인데. 예?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 황당해서 반응을 크게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하시더군요. 얘는 무슨 얘야? 여기 이분 곧 시아버지 되실 분이다. 나 이분하고 결혼할 거야.
어머님, 그렇지만 지금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그 영감 얘기는 하지도 마라. 아우 지겨워 죽겠어. 아주 지루하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 얘기를 왜 또 꺼내니? 시어머니는 역정을 내셨어요. 그 남자는 시어머니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젊어 보였는데 그래봤자 50대 후반 정도였죠.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앞으로 자주 봅시다. 그 남자는 희죽거리면서 웃으며 저한테 악수를 청했어요. 마지못해 잡자 더 기분 나쁘게 웃더군요. 아이고, 젊은 여자라 그런지 역시 손 피부도 곱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이상한 점도 못 느낀 듯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남자한테 붙어 앉으면서 깔깔거리고 웃으셨죠. 원래도 해맑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아, 시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보고 들러붙은 놈이구나 하고요. 상황은 쉽지 않아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남자를 쳐다보는 눈길이 완전 꿀이 뚝뚝 떨어졌고 남자는 닳고 달아 보였으니까요. 대체 어디서 저런 논팽이한테 걸린 건지 한심하기 그지없었죠. 예, 너 이제 앞으로 이분 시아버지로 모셔야 한다. 어머님, 그건 말 대꾸 하지 마. 이분이 아버님이야 이제. 애비한테도 오늘 이야기했다. 너네 오늘부터 꼬박꼬박 인사오고 한 달에 한 번 용돈도 드리고 해야 한다. 알겠니? 아가씨, 아니 뭐라고 해야지? 애미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내가 시아버지니까 그렇게 하쇼. 며느리면 와서 저녁 때 술도 따르고 그래야 하는 거 알지? 남자가 저한테 웃어 보이는 것도 끔찍했어요. 아가씨라니? 제가 무슨 술집 여자인 줄 착각하나 싶었죠. 저런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다니 시어머니가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되었나 싶었어요. 저는 정신이 약간 나간 채로 집으로 와서 저녁 때 돌아온 남편과 상의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도 정신적으로 좀 미성숙한 분이었지만 이건 도를 지나친 거였죠. 게다가 남편이 며칠 급히 알아본 결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그 남자한테 다 넘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저희가 받을 걸 주장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시어머니께 넘겼는데도 그랬죠. 시댁에서 항상 일을 맡기는 법무사가 있어서 그분을 통해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 법무사와 친분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진행시키고 있는 자료들을 모두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재산 목록 하나를 보더니 깊이 한숨을 쉬었죠. 이건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하고 자기 주겠다고 남겨놓으신 집이야. 남편이 내어준 종이에는 김포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의 주소가 써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전원주택을 좋아하셔서 저희한테도 나중에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셨죠. 그럴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요. 이걸 그놈한테 넘긴다고? 남편이 차갑게 웃었어요. 원래도 남편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죠. 이건 분명히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이대로 있다간 저희가 정당히 받아야 할 유산도 받지 못할 거였고 시아버지가 애써 남겨놓으신 것들도 그대로 날아갈 판이었죠. 집안의 모든 것은 시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것인데 말이에요. 절 딸처럼 예뻐하셨던 시아버지 생각이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남편과 저는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죠. 아예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밥을 사달라고 해서 그 남자와 부모 행세를 했고 교회에 나가서도 이 사람이 자기 새 남편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해요. 저희가 받지 않고 시어머니께 넘겨드렸던 재산까지도 전부 줄 생각이라고 떠들고 다니시더군요. 그 사이 심부름센터에서 그 남자에 대해 알려왔는데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기 전과 15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렇게 대단한 사업가라고 내세우던 남자는 이미 사기 전과에 성범죄까지 저질러서 전과가 15범인 사람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머리가 아파왔죠. 저런 사람이니 시어머니 정도의 구워 삶는 게 일도 아니었겠죠. 이걸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말해야 헤어지게 할 수 있나 방법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시어머니라도 어떻게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너희 부부가 우리 좀 도와줘야겠다. 네? 어머님 뭘요? 우리 그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지 뭐니? 너희 명의 좀 빌려다오. 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억대의 자금을 요구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미리 저희 결혼할 때 주신 작은 아파트 역시 그 남자 명의로 돌려야 한다고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셨고요. 이미 교회에 다 말해놨다. 우리 그이랑 결혼할 거고 재산도 전부 그이가 관리하게 될 거라고. 너희가 자식이면 당연히 아버지 사업에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저희 그분 자식 아니잖아요. 애비하고도 그분은 아무런 관계 없어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 아, 시끄럽다. 시엠이 남편인데 그럼 너희가 당연히 자식된 도리를 해야지. 어쩜 그렇게 철면피니? 나한테 명품 가방 하나 안 사주는 것들이 그런 명이라도 내놔야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높이셨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순간 말문이 막혔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엄청나게 말을 쏟아내었고 저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시어머니를 설득할 생각이 들지 않았죠. 응? 어쩜 너네는 그렇게 불효자식이니? 엄연히 아버지인 분한테 깍듯이 모실 생각은 안 하고?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전화 소리를 듣다가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와, 꼭 지 같은 걸 데려와서 난리네. 뭐라고? 순간 말실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말을 거둘 필요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층 더 폭발하듯 화를 냈지만 저는 그냥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당연히 명의는 빌려주지 않을 거였지만 저대로면 시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날아갈 판이었죠. 이미 그 남자가 뭔가 또 일을 진행시켰는지 그것도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였어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저희한테 주기로 하셨던 전원주택은 남편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남편한테 속임수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내서 자기 명의로 돌려버린 상태였죠. 그것만은 시어머니와 연을 끊더라도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남편은 이를 갈았어요. 저는 어이가 없는 상태에서도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시댁 재산에 대해 이것저것 서류를 떼어보았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더군요. 시어머니 명의의 시댁 재산에는 전부 근저당이 잔뜩 잡혀 있었어요. 그것도 새로 잡힌 것들이었죠. 제가 남편한테 그것을 보여주자 남편은 화가 나서 정말 길길이 뛰었어요. 어머니 진짜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이거 어머니가 그 자식한테 명의하고 돈 빌려준 거잖아. 명의 이전을 하는 것도 못 기다리고 이미 그 남자가 시어머니 재산을 빌미로 돈을 빌려서 가로챈 거였어요. 저는 이걸 급히 시어머니께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차갑게 말했죠. 내버려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놀아나면서 자식까지 갈취하려는 어머니하고는 영 끊을 거야. 하긴 그렇긴 했죠.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어머니로서의 태도도 완전히 저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고 시어머니의 전화도 차단해버렸죠.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면요. 결국은 남편 뜻대로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한테 소송을 걸어서 재산을 도로 많이 빼앗아 오는데 성공했죠.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은 완전히 틀어져서 연이 끊어졌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남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남자와 사랑의 도피라도 하려나 싶었지만 시어머니한테서 단물을 다 뽑아먹은 그 사기꾼은 어느 날 밤 갑자기 시어머니 폐물까지 들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네요. 참 어이없는 일이죠. 저도 황당하기 그지없었는데 저희 남편은 아주 차갑게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더군요. 시어머니가 나중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돈 좀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아예 차단시켜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였죠. 그러니까 재물에 너무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남자의 눈이 너무 어두워서도 안 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어머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꽃길이었는데 그 이후 정말 단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물론 그동안 쌓아온 업보도 있기는 했지만요. 자, 이제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분들처럼 제가 막 싸우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저희 시어머니의 아주 극적인 인생 변화를 한 번쯤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재미있으셨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로 줄이겠습니다.